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깍! 네, 노량진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신조어 몇 가지로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인구론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문계 학생의 90%는 논다라는 말을 줄인 신조어입니다. 아, 좀 슬퍼지는데 그럼 문송합니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또 뜻이라고 합니다. 아, 이 신조어 모두 다 문과 계열 학생들이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뭔가 현실을 빗대서 혹은 비꼬아서 만든 신조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인문 계열 학생들의 취업이 정말로 어렵다고 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직무 자체가요, 마케팅이나 경영이나 뭐 영업, 홍보 이런 쪽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나마도 뽑는 인원수가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게다가 인문계열 출신의 여학생의 경우에는 더더욱 취업이 어렵다고 해요. 예를 들면 영업직의 경우에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남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문과생의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기승전 공시라는 말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 참 씁쓸해지기도 하면서 이 문과생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는데요. 6월에 치러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서요. 행정직 1,248명, 기술직 365명을 뽑아서 문과 비율이 더 높아요. 이번 기회를 또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두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송합니다. 뭐 인구론 다 들어봤죠? 네, 두 분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 예슬 학생 어때요? 저도 문과예요. 네, 국문과예요. 국문과예요. 네. 그래요. 주변에 문과라서 좀 죄송합니다 하는 학생들 많아요. 어때요? 저희 과도 그렇고 다른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도 그렇듯이 이제 취업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공 과목을 이제 복수 전공 다른 과목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요. 네. 규리 학생 어떤가요? 네. 일단 문송합니다. 네. 저도 문송하세요? 네, 저도 아유, 그럴 필요 없는데. 문과인데 주변에 근데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뭐 서류 준비한다고 해서 뭐 스펙 같은 거 여러 가지 다 쌓아도 그쵸. 결국 또 면접을 봐야 되는데 또 면접을 가더라도 끝에 막 3차 최종 면접에서 또 떨어져서 또 힘들어하고 그런 친구들 보면은 역시 취업이 만만치 않구나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문송합니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인사를 해줘가지고 또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요. 취업 빙하기라는 말도 들어봤죠. 그만큼 빙하기처럼 꽁꽁 얼어 있다라고 비유가 될 만큼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희망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 빙하를 좀 녹일 수 있도록 저희 노량진 특강도 알찬 강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 사회 강의 오늘도 들어봐야 되겠죠? 공무원 사회 마스터 서호성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정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해로 통하는 사회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까지 좀 많이 힘드셨죠. 되게 딱딱한 얘기하고 힘든 얘기 했는데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얘기,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 우리가 이제 민법을 시작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굉장히 뭐 민사소송까지 다 우리가 담당할 필요 없으니까 현대에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근대 민법의 원리와 현대 민법의 원리를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출제가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역사적 흐름을 알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되겠죠. 능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되는 능력, 의사 능력, 권리 능력, 책임 능력, 행위 능력 같은 것들이 있으니 그걸 좀 구분하는 것이고요. 은근히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근대 민법의 원리입니다. 이제 근대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감이 왔어야 되냐면 여기까지 오면서 근대는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시민혁명 당시에 왕이 가졌던 권력을 약화시키고 시민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없다.
아주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유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였죠? 저 표정이 어둡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난 시간 잊어버린 건데, 그죠? 그래서 고전적, 방어적, 소극적, 포괄적 권리다라는 것도 항상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목 자체가 잘라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연결이 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를 해놨으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근대민법이니까 무엇을 하지 않겠다, 개입하지 않겠구나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개입하지 사유재산 존중, 사적 자치,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뭐냐면 예전에 왕이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놈의 재산을 몰수하라. 그럼 딱 뺏기는 거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내 건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배타적 권리는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두 평등해졌다는 뜻입니다. 평등한 사람들끼리 서로 간의 계약을 맺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과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법파트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기각, 인용, 각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과실이라는 게 있는데 고의와 과실이 있습니다. 고의와 과실. 고의와 과실은 고의는 내가 이 상황을 예상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과실은 실수를 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저기 우리 규리 학생을 턱 때렸다. 그럼 뭐예요? 고의.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가다가 탁 맞았다. 그래서 내가 팔을 흔들다가 맞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실이 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좌제와 같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 그런 것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만 내가 처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보면 국가가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개입하지 말고 개인들의 영역을 보존해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대에 되면 그런 것들이 어느 국가, 어느 사회나 똑같아요. 처음에 어떤 제도가 나오면 좋게 되다가 이 허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현대 민법의 원리가 세 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알박기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알박기? 알박기? 알박기가 뭐냐면 어떠한 도로가 날 때 그 토지를 수용, 이제 국가가 사서 해야 되는데 그 땅을 내가 팔지 않는 거죠. 왜냐면 그 땅을 팔게 되면 그 땅을 팔지 않으면 도로가 돌아서 나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그 개인의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소유권 공공물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해 줘야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것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게 첨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물론 내게 되게 중요하고 국가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건 여전합니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권 제한을 했듯이 특정 사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약 공정의 원칙이에요. 자, 물을게요. 예슬학생. 그 정부에서 월급을 조금 줄 테니까 한 5년간 조금 줄 테니까 공무원 계약을 합시다. 그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무조건 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터넷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연예인 계약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연예인 계약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계약이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 우리가 동등해 보이지만 동등하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갑과 을이 존재하는데 현저하게 불리한 조항들을 우리는 을의 입장, 약자 입장에서 사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세요? 따라서 우리는 이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지금 불공정 계약, 힘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정부가 조금은 신경 써줘서 약자를 보호하는 형식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20년 뭐 월급 똑같은 계약 이런 거는 못하게 한다라는 거겠죠. 세 번째, 무과실 책임이에요. 참고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대부분의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근데 잘못을 한 사람이 없을 때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특수불법행위라는 걸 배우겠지만 지나가다가 규리 학생이 간판을 맞았어요. 그죠? 간판을 맞았어요. 그럼 간판에 떨어진 걸 맞았는데 그럼 첫 번째 누굴 찾아가야 되냐면 그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 공작물의 점유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간판이 나를 다치게 했으니 손해배상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야겠죠. 근데 그 점유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시설 점검 똑바로 했고 문제 없었다. 그런데 지금 간판이 떨어진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라는 걸 증명하면 이제 누구한테 가냐면 건물의 소유자한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그냥 책임을 져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런 경우를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제조물 책임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외적 상황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근대는 모든 것을 대부분 자유에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만 책임을 지려 했지만 여기는 전체적인 공정성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구분하기 쉬울 것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 능력으로 갑니다. 능력. 근데 능력에는 법적 능력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 보시는데 책임 능력은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 쪽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책임 능력을 먼저 얘기하면 책임 능력. 고등학생은 책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댐씨님. 고등학생은 책임 능력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또 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아, 네. 네. 이 대답을 물으면 정말로 정답이 많이 나오세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 능력하면 우리가 재산상의 책임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책임 능력은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정상적인 판단.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책임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두고요.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잘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저하고 활기차게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먼저 권리예요, 권리. 권리 능력이 무엇이냐라면 우리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 지금 규리 학생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 그 시계를 누구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제 거요. 그렇죠. 왜? 당신은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자연인과 법인 이 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다음에 법인은 우리가 법적 인격체로서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연인에서 생성과 소멸이 중요하고요. 법인에서도 생성과 소멸이 중요한데 법인은 쉽죠. 뭐 하면 되냐면 등기하면 됩니다. 등기. 근데 자연인은 우리가 소멸도 쉬워요. 우리가 뇌사와 심폐사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가 심폐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제 자연의 첫 번째 나온 기출됐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배아 단계가 있고 태아 단계가 있고 먼저 이제 진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머리부터 나오니까 일부 노출설 다 나오면 완전 노출설 그리고 마지막이 엉덩이를 팍 치면 응애 우는 이제 독립호흡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기출된 겁니다. 기출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권리 능력을 어디서부터 보느냐 했을 때 형법은 진통설부터 있다고 봅니다. 형법은 진통설부터. 그러니까 진통이 있을 때 죽이면 살인인 2명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 노출설이 민법상 통설이다 하는 거예요. 그 진통설과 완전 노출설. 형법이 진통설, 민법이 완전 노출설이다 라는 걸 첫 번째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물론 여러분들 이거 출생신고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우리가 인간임을 대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출생신고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태어나면 완전 노출설 민법상 우리가 권리 능력을 가진다입니다. 그럼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한 번도 다 외우라고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제발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이거예요. 태아. 자, 태아가 있습니다. 태아는 우리의 그 산모 안에 있는 아이를 태아라고 하죠.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아가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임신할 수 없지만 제가 임신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다가 불법 유턴하는 차량에 제가 치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임신한 상태의 임산모가 치였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무엇이 될 가능성이 높죠? 기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슬프지만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담지 맙시다 우리. 슬프지만 기형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아이가 나중에 태어났을 때 기형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아이가 사산되면 엄마가 모든 손해배상을 다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 태아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상속에 있어서도 아이의 권리는 이어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게 될 건데요. 상속에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폐륜정신. 폐륜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상속은 위로는 안 올라가요. 아래로만 갑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슬프지만 시험 문제는 다 못 받아요. 그래서 폐륜정신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듣기 거북했다면 일단 죄송하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아가 있다는 것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상속에 있어서만큼 태아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 가지 뭐예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두 번째는 상속에 있어서는 태아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있죠.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 능력을 가지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왜? 법인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연인은 우리가 죽으면 유언을 하고 상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삼성이 내 재산을 사성에게 이게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삼성과 LG가 결혼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이 우리가 사단법인, 기업, 재단법인, 장학회 같은 것들은 우리가 권리 능력, 뭐 건물을 소유한다든지 이 정도는 가질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태아를 조금 더 초점에 맞추시면 굉장히 좋은 확실한 공부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의사 능력입니다. 자,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아까 얘기했던 책임 능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만 포인트는 이 의사 능력이 없는 자를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의사 무능력자. 그럼 의사 무능력자 행위, 만취자, 정신병자, 영유아가 있죠. 그죠? 이 사람의 행위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무효사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가 왔고요. 무효는 철저하게 절대로 유효화될 수 없는 게 무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규리 학생한테 내가 이 건물을 파는 거예요. 그럼 가능하겠어요? 아니에요. 내 게 아니거든요. 유효해질 수가 없어요, 이건.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갑자기 어떤 여자분과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이 성립이 되겠어요? 안 되죠. 저는 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중혼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무효예요. 유효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냥 무효.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 정신병자 보시면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특정 아주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정신병원에 가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요. 학생들이. 선생님, 그럼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가요? 그러면 만취다. 술 먹고 한 행동은 무효겠네요. 오늘 좀 친구를 때려주러 가야 되겠어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이게 예시를 들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이제 상대방인데 이제 술을 막 먹인 다음에 사인을 받아내는 거죠. 이런 것들은 판단하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왜냐면 개별적 판단이란 건 술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이미지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술을 항아리를 먹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맥주 500한 잔이면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이라는 건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로 판단해야 돼. 따라서 의사 능력은 개별적으로 이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요. 무슨 사유다? 무효 사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사유? 무효 사유입니다. 자, 세 번째는 행위 능력입니다.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유효한 법률 행위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목이 마르면 커피숍에 가서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카드를 지불하겠죠. 돈을 내고. 그러면 그 거래는 유효한 거예요. 왜? 저는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유효하다는 것은 그 법률 사항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행위 능력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없는 사람이 있다. 이 세 명입니다.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요 세 가지가 있고요.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 생일은 필요 없어요. 요즘 다 바뀌었기 때문에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동은 모두 다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 그러면 이거는 취소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무슨 책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사면 장난감 헬리콥터를 준다길래 제가 덥석 샀습니다. 근데 아직도 거대한 의문인 건 우리 어머니는 그 계약을 수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야, 책 사왔으니까 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허용을 해주셨어요. 그럼 봐봐요. 만약 저희 어머니가 아니 애한테 지금 무슨 일은 장난질을 합니까? 없었던 걸로 아세요? 그럼 취소. 과거로 돌아가서 없었던 게 됩니다. 그죠? 근데 어머니가 잘했어. 책 사갖고 왔네. 열심히 해. 그러면 미성년자인 제가 했더라도 어머님이 인정을 했죠. 그건 유효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는 처음이든 나중이든 절대로 효력이 없고요. 취소는 과거로 돌려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죠? 효력이 있는 것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어요? 그걸 우리가 미성년자의 행위의 특징. 이 세 명 다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그러면 미성년자가 유효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부모님 동의해 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도 좀 복잡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플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생이 갑자기 핸드폰을 사갖고 왔다. 그럼 엄마가 잘했다 그러면 유효. 물러와 그러면 뭐예요? 취소가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피안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 제도가 바뀐 2013년에 이 바뀐 이유 이 사람 때문에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어떻게 나냐면 피안정 후견인은 조금 하자가 있어요. 피성년은 많이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안정 후견인의 피성년 후견인의 사유가 막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얘기하면 이 피안정 후견인이 쇼핑 중독, 그죠? 여기가 뭐예요? 뭐 치매 뭐 이런 거 이해가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시험 문제는 그냥 선고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됩니다. 피성년 후견 선고, 피안정, 피성년 후견인 선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돼요. 얘가 뭐 어떤 하자가 있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선고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무 능력을 일시적으로 결여했냐, 뭐 지속적으로 결여했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에 선고를 받았느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 작가님, 게으르신 드라마 작가님들이 뭐 하냐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얘기하잖아요. 요게 바뀐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바뀐 거니까 요것들도 뭐다? 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보호를 하기 위한 거죠. 보호를 하기 위한. 근데 차이점이 이분은 정해진 거 빼고 다 돼요. 이분은 정해진 것만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원칙적으로 다 안 됨, 정해진 것 빼고 다 됨, 정해진 것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효해지려면 여기는 동의, 대리입니다. 대신해줘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유효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 18세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성년의제라고 하는데 그때는 민법상 성년의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런 재산들을 처분할 수 있어요. 단 슬프게도 술 먹으면 걸립니다. 공법상은 아니다. 선거권은 아니다라는 것 정도가 체크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임신 중인 A와 B가 운전한 자동차에 치여 심하게 다쳤으며 이 사고로 A의 태아가 유산되었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아주 심플한 내용이죠.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두 번째, A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정신적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거죠. 손해배상의 정신적 피해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민법상의 출생의 시기는 전부 노출설이 판례 입장이다. 아까 가르쳐드린 이유가 여기 있던 거예요.
네 번째, 민법상 태아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률상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예요. 미성년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 이게 뭐예요? 행위 능력입니다. 행위 능력 없음이 원칙이나 맞죠? 두 번째, 젖먹이 만취자와 같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세 번, 당연 무효인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히 없었던 거니까요. 네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특정인이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하고 그 이후에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패턴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민법상 태아는 뭐가 없지만, 아까 뭐가? 권리 능력,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지 않습니까? 권리 능력이 없지만 여기에는 태아의 무엇을 인정한다? 권리 능력이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럼 1번,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정답 1번 끝이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엔 자유를 강조하다가 약자를 보호하는 형태. 두 번째는 우리가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가지고요. 의사 무능력자인 무효 사유고 행위 무능력자는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잘 나오고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공무원 사회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무원들도 건전한 법상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량진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문을 열면서 인문계 학생들 취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안타까운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인문계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취업 촉진 방안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IT나 소프트웨어 등 유망 업종 중에서 인문계 친화적인 분야의 우수 교육 훈련을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량 강화 포인트제를 또 강화시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4,000명 규모로 훈련생을 모집을 해서 또 I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교육을 또 시킬 예정이라고 하니까 인문계열 학생 중에서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강의 내용 중에서 다시 듣고 싶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또 유튜브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